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침의 매일경제 저는 이상훈입니다. 요즘 미국에서요 런치플레이션이라는 말이 등장했다고 합니다. 워낙 많이 오른 점심값 때문에 미국 직장인들이 너무 큰 부담을 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이거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나라 직장인들 점심 때면 고민하게 되는 거죠. 오늘 출근 중인 직장인 여러분도 역시 이 부담 머릿속에 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일면 기사부터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먼저 매일경제 보시죠. 자, 기사가 이쪽 아래쪽에 있는데요. 아파트에서 밀려나는 세입자들 빌라 전월세 거래가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는 겁니다. 1분기를 집계해 보니까 서울에서 3만 1,000건이 넘어간 겁니다. 자, 그럼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게 도대체 왜 이런 현상이 발생했는지요? 여기 보니까요. 임대차법 2년 전세 대란이 현실로 오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아파트 전세값이 시간이 지나면서 급격하게 오르니까 밀려 다른 곳으로 가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동아일보 보시죠. 자, 어제 아침의 매일경제에서도 이 내용 속보로 전해드렸는데요. 이 소식입니다. 북한 한미일을 겨냥해서 3발의 탄도미사일을 어제 이른 아침에 쏘아 올렸습니다. 그리고요, 지금 여러 가지 징후가 보이는데 핵실험도 초읽기에 들어간 거 아니냐 이런 분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좀 더 보겠습니다. 자, 바이든 미국 대통령 지금 우리나라 1번 순방을 했죠. 워싱턴 도착 2시간 전에 도발을 한 겁니다. 그럼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을 향해 가는 뒤통수에 대고 도발했다. 오늘 이런 표현도 나오고 있어요. 사거리가 다른 여러 가지 미사일 3발을 섞어 쐈다는 겁니다. 자, 어제 긴급 NSC 국가안전보장회의 열었죠. 안보리 결의 위반이다. 강하게 규탄을 했습니다. 한미는요 4년여 만에 미사일 공동 대응했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번엔 조선일보 보시죠. 자, 핸드 프린팅에 남긴 상생 약속. 어제 행사가 좀 있었어요. 여기 사진이 담겨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중소기업과 대기업은 공정과 상생을 통해 함께 잘 살겠습니다. 뭐 이런 게 적혀 있잖아요. 여기 보시면 윤석열 대통령이 가운데 있고요. 중소기업 관계자분들 그리고 대기업 관계자분들이 모여서 뭔가 약속을 했는데 여기 뒤에 보시면 핸드 프린팅을 한 겁니다. 뭔가 우리는 손도장을 찍는다는 거는요. 이거 결코 어기지 않고 계속 가겠습니다. 이런 의미가 있거든요. 어제 이런 행사를 가졌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일보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1분기 사망자 10만 명 넘어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이게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요. 68%나 늘었거든요. 이건 분명히 뭔가 이례적인 이유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분석을 해보니까 오미크론발 쇼크 아니냐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3월 사망자 숫자 집계인데요. 그리고 1분기 인구 자연 감소는 2020년 감소폭보다 더 컸다. 그렇다면 이게 우리가 지금 인구가 줄어드는 걸 걱정할 시점 정말 와 있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자, 지금까지 일면 기사 짚어봤고요. 오늘도 뉴스의 의미를 깊숙하게 짚어주시기 위해 4분께서 자리하셨는데요. 한 분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화면 가장 왼쪽에 앉아 계십니다. 윤영걸 전 매경닷컴 대표 자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요. 홍석중 국민의힘 국회의원 나와 계십니다. 그리고 3번째 자리에는 김상일 시사평론가 자리하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박창한 장한대 교수 나와 계십니다. 자, 4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아침에 매일경제 첫 번째 이슈 키워드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섞어 쏘기입니다. 쏘기인데 그냥 쏘기가 아니라 뭘 섞었다는 거잖아요. 뭘 발사했다는데 이게 섞었다는 표현이 이게 참 이례적으로 또 보입니다. 자, 그럼 기사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미국 본토를 겨냥한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우리나라를 노린 SRBM, 단거리 탄도미사일입니다. 그렇다면 아주 멀리 가는 장거리, 그리고 짧게 가는 단거리, 어제 동시에 북한이 이렇게 쏴 올렸다는 거예요. 북한이 처음으로 섞어 쐈답니다. 좀 더 보겠습니다.
북한이 쏜 두 번째, 세 번째 미사일은 변칙 기동하는 KN-23으로 추정됩니다. KN-23이면요. 이게 날아가다가 떨어질 지점에서 위아래로 막 움직이는 미사일을 말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요격하기가 참으로 어렵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미사일은 레이더에서 사라졌다. 이건 불발된 것 같고요. 첫 번째 미사일이 지금 대륙간 탄도미사일로 추정이 되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궤적이 좀 나와 있어요. 세 가지 궤적이 있죠? 여기 보시면 첫 번째입니다. 이게 사실은 이렇게 높이 쐈잖아요. 고도가 뭐 500km 이상인데 이거를 고도를 낮추게 되면 굉장히 멀리 나가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두 개 미사일은 단거리 미사일로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기사고요. 다음 기사 하나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바이든 순방 땐 잠잠하더니 뒤통수에 미사일을 쏜 격이다. 그러니까 미국으로 돌아가는 길 그쪽을 향해서 보란 듯이 쐈다는 거죠. 섞어 쏘기, 방어망 무력화 노린 듯하다. 뭐 여러 가지 이제 분석도 좀 담겨 있어요. 자, 그럼요. 이와 관련해서 군 당국의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들어보시죠. 우리 군은 오늘 오전 북한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탄도미사일 3발을 포착하였습니다. 세부 재원은 한미 정보당국이 정밀 분석 중에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북한의 도발이 이걸로 끝이 아닐 거란 전망이 아주 진지하고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기사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통령실, 북한 7차 핵실험 막바지 준비 단계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보면요. 안보실 1차장이 어제 브리핑을 했는데요. 기폭 시험 몇 주째 계속하고 있다. 이 기폭을 한다는 거는 뭔가 본격적으로 폭발 실험을 하겠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심상치 않은 징후들이 계속 보이고 있다는 거죠. 자, 북한 6월 당 중앙위 전원회의에서 핵실험 결정서 채택지 도발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전망까지 실려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어제는요. 대륙간 탄도미사일 그리고 단거리 탄도미사일 3발을 쏴 올렸죠. 여기에 대해서 지금 핵실험까지 가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요. 지금부터 전문가 연결해서 좀 더 자세한 내용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대진 원주 한라대 교수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정 교수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자, 요새 정 교수님 자주 연락을 하게 되는데요. 그만큼 이제 북한 상황이 좀 심상치가 않아요. 먼저 네. 가장 궁금한 첫 번째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 순방 때 뭔가 북한이 도발할 수 있다. 그런데 실제 없었거든요. 근데 순방 끝내고 돌아가는 길 여전히 바이든 대통령이 비행기에 탄 상태였거든요. 이른바 그래서 뒤통수에 대고 발사했다 뭐 이런 평가 나오는데 북한의 도발 시점 이거 노림수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네, 북한 입장에서는 시기와 수위를 조절했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뭐 북한이 비상식적이고 조금 이상한 면이 있긴 하지만 뭐 비합리적이라거나 이제 국익을 해칠 만큼 이렇게 멍청하고 바보짓을 하거나 그렇지는 않죠. 그동안 보면은. 예. 그럼 아주 굉장히 예민하게 이제 시기와 수위를 조절한 것인데요. 예. 바이든 대통령이 서울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하고 있을 때 어느 때도 한미 정상회담하고 있을 때 북이 도발을 한 적은 없습니다. 굉장히 고강도기 때문에 그러면 진짜 오늘 밤 싸우자고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적은 없었고요. 예.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일본에 있을 때 진짜 아마 혹시 또 미사일 발사 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은 했는데 그때도 예. 조금 시기 수위를 조정해서 좀 한 것 같고요. 그래서 예. 바이든 대통령이 떠나서 미국에 내리기 직전에 맞춰서 이제 시기와 수위를 조절해서 미사일 발사를 한 것 같은데요. 예. 그런데 이제 미사일 발사 같은 이제 군사 행동이라고 하는 게 기술적으로가 준비되면 하는 거에 어느 시기를 딱 맞춰서 하긴 사실은 굉장히 좀 어려운 거긴 합니다. 근데 예. 어쨌든 이제 어제 상황에 기상 상황이나 기술적 준비 상황이 맞아 떨어져서 그때 이제 미사일 발사를 했고 이제 그게 마침 이제 바이든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 끝과 맞물려서 그 바이든 대통령에 대해서 어쨌든 그 늦지 않게 한미 정상회담 결과 등에 대해서 북한 입장에서는 행동으로 반응을 보였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뭔가 도발을 할 것이라는 예상됐었는데 그 시기는 이제 북한이 선택을 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리고 또 한 가지 궁금한 거는요. 어제 3발입니다. 근데 물론 이제 한 발은 지금 불발이 된 걸로 보이지만 나머지 2발은 대륙간 탄도미사일 그리고 단거리 탄도미사일이 섞여 있어요. 자, 이른바 이제 섞어 쏘기 뭐 이런 표현 등장하는데 이거는 어떤 의도가 있다고 보십니까?
예, 한미에 대해서 동시에 이제 경고하는 메시지를 나름 행동으로 보여준 것이겠죠. 그러니까 처음 발사했던 대륙간 탄도미사일은 다들 아시다시피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이제 이것들이 여전히 건재하다, 계속 고도화시키고 있다. 우리는 언제든지 준비돼 있다라고 하는 걸 보여준 것 같고요. 그리고 단거리 탄도미사일은 최근 한 2, 3년간에 집중적으로 북한이 역량을 강화시키고 있는 분야입니다. 이건 예. 전술적인 위협인데요. 이건 우리를 직접 타격할 수 있는, 특히 아까 보도하시면서 말씀하셨지만 이 마지막에 변칙 기동을 하기 때문에 예. 기존의 미사일 방어 체계로 막기가 좀 굉장히 어려운 이제 기술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단거리 탄도 미사일들 능력을 또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요. 이게 한국과 미국을 동시에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 충분히 갖추고 있다라고 하는 건재함을 좀 가시하기 위한 그런 속보속기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요. 어제 안보실이 뭐 자세히 브리핑을 했는데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인데 지금 굉장히 징후가 짙게 나타나고 있다. 이 정도면은 임박했다. 이렇게까지 브리핑 내용이 나왔거든요. 자, 그럼 결국 강행을 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십니까? 예, 이거는 뭐 시간 문제라고는 생각은 합니다. 이게 예. 북한은 지금 자신들의 국방 현대화 계획에 따라 일정표대로 그냥 기술적으로 준비가 되면은 미사일이든 핵실험이든 준비된 순서부터 그냥 계속 이제 역량 강화 스케줄을 늦추지 않을 것으로 보이거든요. 예. 그리고 지금이 호기죠. 지금 상당히 지금 뭐 미중 갈등이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해서 뭐 추가 핵실험이나 추가 미사일 발사를 한다 하더라도 안보리에서 대북 제재 결의안 통과시키는 게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제 이런 상황을 노려서 최대한 핵실험이든 미사일 발사든 이제 최선을 다할 것인데 7차 핵실험 준비가 거의 맞춰졌다고 한미 정보당국은 오래전부터 좀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 이번에 보면은 굉장히 좀 임박한 것으로 좀 보이는 징후들을 정보 당국들이 좀 계속 보고를 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언제이냐 문제이지 북한 입장에서는 좀 필수적인 과정 중에 하나일 겁니다. 왜냐하면은 미국을 타격할 수 있는 전략 핵 능력, 예. 그러니까 핵탄두의 능력을 크게 증대시키는 거는 2017년에 핵실험 과정까지 이제 다 보여줬습니다.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소형화되고 정밀하게 폭발력을 시험하는 그 전술 핵 능력을 위한 이제 핵실험들도 좀 필요하거든요. 북한 입장에서는. 예. 이제 이것들을 아마 좀 준비하는 차원에서 그리고 반드시 필수적이기 때문에 이거는 어느 배경을 하든지 북한이 꼭 한번 강행을 좀 하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요. 지금 북한 내부 상황을 보면 뭐 경제야 워낙 안 좋은 상태고요. 최근에는 코로나19 확산까지 퍼져서 굉장히 심각한 지경에 놓였다. 이런 평가받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국내, 그러니까 북한 내부 상황은 북한의 도발에 변수가 안 됩니까? 예, 북한이 뭐 어려운 경제 상황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특별한 변수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 또 코로나라고 하는 것도 예. 이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에 관계자들이 코로나에 감염되지 않은 이상, 그러니까 그건 정말 기술적으로 불가능하죠. 예. 네, 그 관련 인원들이 코로나에 감염되지 않은 상황이라면은 아마 예정된 시간표대로 그 강행을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렇게 군사 행동을 좀 함으로써 존재감을 과시하고 그리고 뭐 이제 대내 매체에 어떻게 보도하느냐에 따라 다른데 예. 대내 매체에 이제 그 자신들의 군사 행동, 미사일 발사나 핵실험들을 보도하면서 이제 코로나 복원이기를 이제 그 정치 외교적인 군사 행동으로 다시 대내 결속을 좀 유도하는 근데 그런 선전선동도 충분히 북한 정권 차원에서는 고려해 볼 수 있는 카드라고 봐야겠죠. 그러니까 북한 내부용으로도 오히려 도발을 더 할 것이다. 뭐 이렇게 좀 들리기도 하는데요. 그러면요. 만약에 북한이 7차 핵실험을 한다면 우리나라와 미국 이 시점에서 어떤 대응을 할 수 있습니까? 지금 외교적인 대응하고 그리고 뭐 전략자산 전개 등을 포함한 이제 군사 행동들이 좀 포함이 되어 있을 건데요. 근데 이제 외교적인 행동들은 지금 뭐 어제도 그 한미 양국의 이제 외교장관들이 통화를 하면서 예. 유엔 대북 제재 결의안을 조속히 채택하자라고 이제 의견은 모았지만 거기는 이제 중국과 러시아의 그 동의가 좀 있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죠. 외교적으로 이 얼마만큼 현실 가능성이 신속하게 이루어질지는 아마 좀 지켜봐야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제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미국의 전략 자산들이 예. 이제 그 한반도에 전개를 하는 것인데요. 이게 굉장히 좀 북한한테는 큰 위협이 될 건데 아마 북한도 그걸 각오를 하고 핵실험을 이제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과거 이제 행태들을 보면은 이렇게 도발을 하고 위기 고조를 시킨 다음에 이제 국면 전환하고 그 다음에 협상을 하고 하는 단계로 계속 사이클이 한 30년째 돌아왔거든요. 예. 그래 봤을 때 지금은 이제 그 초입 단계 도발을 하고 위기를 고조시켜서 다음 국면의 협상 단계로 가기 위한 그리고 협상 단계에 가서는 이제 또 협상 카드가 더 많이 있어야 되겠죠. 예. 그 협상 카드를 지금 북한은 각종 군사 실험을 통해 가지고 지금 더욱더 늘리고 있는 과정이다. 그런 면에서 아마 좀 그 우리가 외교적 카드나 군사적 카드들을 이제 대입을 해도 북한 입장에서는 각오를 하고 아마 계속 응전을 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요. 우리나라와 미국은 북한 핵의 완전한 폐기 이걸 주장해 왔는데 뭐 전혀 실현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7차 핵실험까지 감행이 된다면 북한은 사실상 핵 보유국이 되는 겁니까?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저희가 규범적으로는 북한은 핵 보유국으로 좀 인정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예. 또 북한은 이미 2017년부터 이렇게 셀프 핵무장 선언을 했죠. 자기들은 핵 보유국이다 선언을 했고 예. 그리고 이미 뭐 레드라인은 좀 많이 넘어온 상태입니다. 이것을 실제 전쟁에서 미국에 맞서서 사용할 만큼은 아니지만 예. 충분히 이제 위협용 카드로 쓸 수 있을 만큼의 핵 능력은 좀 가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시간이 누구 편인지는 이제 해봐야 알겠지만은 어쨌든 강력한 억제력을 동원하면서 북한이 이제 추가 핵실험을 하면은 감당하기 힘든 상황이 올 수 있다. 전에 보지 못한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것도 이 한미 당국이 제대로 좀 보여줄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2018년도에 한반도 예. 이 평화 훈풍 불기 전에 2017년도 상황도 비슷했던 면이 있었거든요. 그때도 예. 이제 도발에 대해서는 강력한 대응을 했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 좀 안타깝긴 하지만 5년 전과 같이 혹은 또 더욱더 강력하게 좀 예. 대응을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과거로 돌아간 느낌이 확실히 드는데요. 자, 그러면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북한 핵, 그리고 북한과 이런 어떤 대치 국면을 해결하기 위해 우리가 중국의 역할을 지금으로서 기대할 수 있습니까? 지금 당분간은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과거 2017년도 상황, 2016년, 17년도 상황은 예. 북한이 핵무장을 하면 안 된다. 북한 비핵화에 대해 있어서는 미국과 중국이 전략적 목표가 좀 일치했던 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 이제 그 후에 미중 경쟁이 격화되고 지금 또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등등 여러 가지 지정학적 위기 속에서 지금 미국과 중국의 북한 비핵화에 대한 입장이 약간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 이제 마냥 그 북한의 이제 핵 능력을 강화시키는 게 중국 입장에서도 장기적으로는 이제 이게 꼭 좋은지는 이제 여러 가지 검토할 면이 있거든요. 긍정적인 면은 아니기 때문에 중국도 장기적으로는 북한 비핵화의 어느 수위에서는 협조를 하겠지만 단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 중국이 바로 역할을 해서 북한의 이제 도발을 좀 막을 것이다. 중국도 지금 자기네 코로나 상황 등등 국내 문제가 지금 산적해 있는 상황이라서 오히려 북한이 자기들 대신 이제 코 풀어준다고 생각을 하고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미국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아마 단기간 이제 중국이 역할을 해서 북한의 핵 능력 강화를 예. 막을 것이다 이렇게 기대하기는 약간은 지금 현재는 힘들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상당 기간 북한, 우리나라 그리고 주변의 국가들이 굉장한 수싸움들을 할 것이다. 뭐 이렇게 좀 분위기가 보이기도 하네요.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대진 원주 한라대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북한 문제는요, 항상 다루지만요, 답이 없어요. 항상 답답합니다, 뭔가. 그리고 우리로서는 좀 더 안 좋은 상황으로 조금씩 뭔가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항상. 자, 북한 관련 뉴스 이 정도로 하고요. 그리고요,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군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오늘 기사로 참 많이 소개돼 있는데요. 그 내용 소개해드리죠. 두 가지 기사가 있는데요. 첫 번째 기사입니다. 대장 7명을 교체했습니다. 대장이니까요. 별 4입니다. 우리나라 별 4이 7자리가 있는데 싹 바꾼 겁니다. 어제. 문재인 정부 때 군수 내부 통째로 바꿨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군요. 좀 더 보죠. 자, 지금 합참의장 김승겸 육사 출신 9년 만에. 일단 여러 가지 관점이 있는데 대장 7명을 한꺼번에 싹 바꿨다는 측면 그리고 육사의 부활이다. 이런 평가도 나옵니다, 지금요. 그리고 3군 총장은 현재 합창 근무 중장들.
그리고요, 해군 총장은 취임 5개월 만에 교체됐다. 그러니까 임기가 진행된 지 얼마 안 됐는데 바꿨다는 뜻이 되네요. 다음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육군대장 5명 가운데 4명이 육사 출신이더라. 그러니까 군 내부에서는 문정부에서 배제된 육사가 부활한 것이다. 이렇게 또 목소리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요, 지금 보면 임기를 시작한 지 6개월에서 10개월밖에 안 된 별넷 대장들이 있었는데 이번에 다 교체가 된 거예요. 원래 통상 한 2년 정도 임기거든요. 그 임기가 반도 안 지났는데 바꿨다는 겁니다. 해군 총장, 공군 총장도 이례적으로 교체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격적으로 바꿨다. 이런 평가가 나옵니다. 자, 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홍석준 의원님. 네. 여러 가지 평가가 있어요. 이 어제 있었던 7명의 대장, 군 대장 인사.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예, 좀 전에도 북한 핵 이슈를 다뤘지만 지금 굉장히 국가적으로 예. 상황이 좀 심각한 좀 상황이라서 군 인사, 대장 인사를 전격적으로 좀 다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번에 육사 출신이 조금 뭐 기용된 것 같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우리나라 어떤 군 어떤 전력의 어떤 예. 전체적인 어떤 비중이라든지 전 세계적인 기조도 그렇고 그리고 우리나라 어떤 관례도 그렇고 사실은 그동안 좀 육사가 조금 주도를 했었죠. 그런데 예. 문재인 정부 들어서 예. 좀 너무 좀 의도적으로 육사를 배제를 했죠. 합참의장도 한 명도 예. 기용을 하지 않았고 등등등. 그래서 이번에는 좀 자연스럽게 뭐 육사다, 뭐 비육사다 이런 걸 떠나서 예. 이제 작전 중심, 특히 또 한미 어떤 그런 그 합동 어떤 그런 어떤 작전 중심으로 해서 예. 편성하다 보니 대장은 이제 7명 중에 4명이 이제 육사 출신으로 예. 나머지가 이제 비육사 출신으로 지금 채워지는 그런 결과가 나왔는데 예. 일각에서는 아직까지 이제 임기 얼마 시작되지도 않은 어떤 참모총장들 해군 참모총장 예. 바꾼 것은 조금 군인사법 뭐 위배가 아니냐 이렇게 민주당에서 이야기도 합니다만은 그럼 그 뜻은 사실은 문재인 정부 때 이렇던 대장들, 대장 인사가 이뤄서 대장 자리를 갖게 된 거잖아요. 네네. 그 인물에 대한 불신임이라고 보십니까, 그러면?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뭐 구체적으로 뭐 한 분 한 분에 대한 어떤 불신임이다보다는 예. 전체적인 군 전체 어떤 작전을 위해서 그렇게 이제 했다고 보고 과거 사례에서도 사실은 이제 임명되고 이제 임기 내지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인사를 할 때 예. 참모총장들이 이제 물러간 사례도 왕왕 좀 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뭐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 않고 단지 이제 이번 인사가 뭐 지역적으로도 어느 정도 안배됐고 작전 중심으로 이렇게 됐기 때문에 예. 이런 어떤 위기 상황을 좀 타개하기 위한 어떤 그런 인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여기 7명의 대장 내정자들 소개해드리죠. 여기 보시면 뭐 이름하고 사진 이렇게 쭉 있죠. 여기 보시면 이렇게 일단 이렇게 보세요. 7명입니다. 그 중에서 해군 총장은 해사 출신, 공군 총장은 공사 출신. 뭐 이건 통상적인 일이에요. 그리고 나머지가 이제 육군 자리라고 할 수 있죠. 물론 뭐 합참의장 꼭 육군 자리는 아니지만 나머지 인물들은 육사 출신 그리고 한 명이 딱 학군입니다. 그러니까 4명의 육사 출신이 보인다. 이렇게 지금 기사로 다뤄지고 있어요. 자, 박정환 교수님. 일단 문재인 정부 때 했던 인사에 대한 어떻게 보면 뭐 지우기 오늘 이런 평가 받거든요. 일단 그런 상황인데 육사 편중 또 다시 얘기가 나오는데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요? 바로 잡은 겁니까? 아니면 다시 비정상으로 간 겁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육사냐 비육사가 중요한 이유는 예. 10여 년 전부터 그 군 개혁 얘기가 나왔을 때 핵심이 국방부 장관도 육사고 그다음에 합참 총장도 육사고 전부 다 육사 중심의 어떤 군 행정 체계 예. 이게 비대해진 육군 중심의 어떤 군이 예. 현대화되고 그다음에 전력화되기 위해서는 이 기존의 기득권을 가진 육사 중심의 그 군 체제가 바뀌어야 된다라고 하는 여론이 굉장히 비등했기 때문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합참의장도 11년 동안 육사 출신을 안 썼던 거고 그다음에 국방부 장관도 소위 문민통제 이런 부분들이 강조됐던 건데 예. 이게 지금 이제 송두리째 지금 다 다시 육사 출신으로 채워졌어요. 장관부터 뭐 육군의 웬만한 자리는 다 육사 출신이 예. 앉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관건은 뭐 육사 출신이라고 개혁 못하는 건 아니지만
소위 말해서 셀프 개혁을 계속 추진할 동력이 있겠느냐. 아, 다시 과거로 돌아가는 거 아니냐. 예. 사람 바뀌어도 또 육사, 육군 중심의 또 이런 그 인력 중심의 그런 군으로 계속 뒤처지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우려를 앞으로 이제 새로운 인사들이 어떻게 해 나가느냐가 저는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이번 인사의 방점이요. 그동안 문재인 정부에서 그 정부의 기조에 따라서 군이 북한에 대해서 굉장히 미온적이고 온건한 태도를 취했다. 이거에 대한 불만이 있는 거 아닙니까? 뭐 그런 의미가 담겨 있죠. 사실은 뭐 솔직히 말하면 전 정권에서 임명한 예. 저 회사 해군이나 그다음에 공군참모총장은 6개월, 10개월 두 분 다 그렇죠. 임기 얼마 안 됐어요. 예, 뭐 아니 임명한 지 얼마 안 된 분을 그렇게 바꿨어요. 이 얘기는 예. 그분 개개인에 대해서 뭐 어떤 평가를 한 게 아니라 전 정권에서 왜 그 북한의 도발이나 또는 이런 거에 대해서 제대로 목소리 못 냈냐 이러면서 앞으로는 나 목소리 낼 거니까 잘 따라와 이런 것들을 보여주기 위한 쇄신 인사죠 사실은. 그러니까 전 정권 흔적 지우기고. 그리고 앞으로의 윤석열 정부의 방향이 있으니까 예. 따라오라라고 하는 시그널을 갖다가 인사를 통해서 준 거다. 좀 그런 점에서 본다면 뭐 전 정권 흔적 지우기 뭐 이렇게 단어를 압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군 인사돼서 뭐 여러 갈래의 관점이 있는데 일단은 뭐 육사 출신이 다시 늘어났다, 뭐 부활했다 이런 평가도 있지만 앞으로 정부가 바뀐 것과 동시에 북한에서 굉장히 강경한 태도로 앞으로 나오겠구나. 뭐 이런 게 좀 전망이 된다. 이런 분석도 좀 곁들여져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는요. 이럴 거면 왜 뽑았나입니다. 보니까 짐작이 되는데요. 민주당 상황이군요. 민주당 상황. 자, 기사 하나 보겠습니다. 사진과 함께 제목이 세 줄로 있어요. 대화인데요. 이런 얘기합니다. 586 용태 논의하자. 그러자. 그런 얘기하는 거 보니까 지도부 자질이 없다. 그러니까 그럼 저 왜 안 쳤습니까? 여기다가. 왜 뽑으셨어요, 저를? 이 정도면 싸우자는 거죠? 이렇게 얘기가 나오면은. 좀 더 보겠습니다. 민주당 지도부가 586 용태로 놓고 고성, 회의 중에 비공개 회의인데 고성이 오갔다 그래요. 뭐 책상을 치고 나갔다는 얘기도 나오고요.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좀 더 보겠습니다. 자, 박지원 공동비상대책위원장. 선대위 회의죠. 지금 선거니까요. 586 퇴장 그리고 팬덤 정치 이거 문제 많다라는 지적을 한 겁니다. 그러자 지금 다른 당 지도부들이 무슨 소리를 지금 그런 걸 하는 겁니까? 또 반발을 한 거죠. 이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지금요. 다음 보겠습니다. 박지원 연이틀 86 용태론 그러자 윤호중 공동비상대책위원장 지금 두 인물이 같이 비대위 맡고 있잖아요. 이게 지도부인가 책상 쾅 하고 자리를 떴다는 겁니다. 이 제목이 일부러 이런 장면을 뽑은 거죠. 여기다가 좀 더 보죠. 비공개 회의에서 지도부 고성이 오갔다. 상의하고 공개 발언하라. 이런 지적하자 아니 언제부터 당 수장이 상의하고 발언을 합니까? 또 이렇게 반발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저를 왜 뽑았느냐? 정면 충돌입니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요. 민주당의 여러 목소리가 있었는데요. 묶었습니다. 들어보시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586 정치인의 용태를 논의해야 합니다. 이제 그 역할은 거의 완수했습니다. 아름다운 퇴장을 준비해야 합니다. 잘못된 팬덤 정치 끊어내야 합니다. 검찰개혁 강행만이 살 길이다. 최강욱 의원 봐주자라는 식은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팬덤이 무서워서 아무 말도 못하는 정치는 죽은 정치입니다. 비대위의 비상징계 권한을 발동해서라도 최강욱 의원의 징계 절차를 합당하고 조속하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비상징계 관련해서도 말씀이 없었나요? 예. 비상징계 관련 논의도 더 이상 없었어요. 아니 그거는 그 사안이 윤리심판원으로 넘어가 있는 거고 그렇게 윤리심판원의 징계 절차를 넘긴 것도 비대위 의결 사항이에요.
우리 당에서의 그 지도자로서의 메시지나 개인의 차원에서의 메시지는 이건 좀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개인적인 소신을 밝히는 것도 좋긴 하지만 적어도 이게 당 전체의 의견인지 아니면 개인의 의견인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분리해서 가야 될 필요가 있고. 그러니까 박지원 위원장 연일 강하게 뭔가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압박을 하고 있지만 다른 지도부 그리고 지금 방금 보지만 대변인 말도 들어봤는데 뭔가 굉장히 불편해 보이죠 지금. 김상일 평론가. 네. 지금 얘기 중에 비상징계권 발동한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네. 박지원 위원장은 발동하겠다 그러는데 윤호중 위원장은 그게 뭔 소리입니까? 그 말뜻은 이게 가능합니까? 뭐 약간 이런 분위기 같아요. 네. 이게 뭐면서 이게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지금 상황이? 사실은 이제 비상징계권이라고 하는 것은 예. 비상한 상황, 이렇게 선거를 앞두고 예. 뭐 있거나 이런 비상한 상황에서 최고위의 의결로 할 수 있는 것이 이제 비상징계권이에요. 그래서 뭐 당대표 혼자 할 수 있는 권한은 아닙니다. 최고위니까 지금 꾸려진 비상대책위원회가 그렇죠. 되겠네요. 비상대책위원회의 의결로서 예. 할 수 있는 권한이기 때문에 뭐 혼자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최고위에서 비대위에서 예. 뭐 의견을 제시하고 안건을 제시할 수는 있겠죠. 왜냐하면 회의에 어떤 주재자 자격이 그렇습니다. 당 대표니까. 예. 그러나 그것이 의결이 돼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의결이 안 될 예, 건가요, 그 그럼? 가능성이 아니요. 근데 뭐 이거는 논의를 한번 지켜봐야 할 것 같긴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 비대위 구성을 보면 그 안에 뭐 조응천 의원도 있고 그다음에 뭐 최이배 의원도 있고 그래서 어떻게 흘러갈지는 조금 더 저는 지켜볼 만하다 이런 예. 생각이 생각이 좀 들고요. 그렇지만 이제 혼자서 비상징계를 하는 것은 뭐 할 수는 없다. 불가능한 위원장 혼자서 하기는 상황입니다. 어렵다. 예. 그 당 상황이 왜 이런 겁니까 지금?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의 지방선거 상황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 여러 가지 악재가 발생을 했고요. 그리고 뭐 박지원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는 그러면 그 이후에는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가라는 고민이 되게 많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대로 선거를 치러서 그 결과를 받은 뒤에는 과연 당이 희망이 있는 거냐? 그렇죠. 그리고 또 이번 선거에서 뭐래도 한번 해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이런 답답한 고민이 있었을 거고 예. 그 고민의 결과로 저런 어떤 결단이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근데 듭니다. 다른 지도부들은 호응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다른 지도부는 사실상 기득권층이기 때문에 호응하기가 좀 어렵죠. 저런 이야기에 있어서는. 예. 그래서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지금 하고 있는 얘기는 제가 볼 때는 전부 다 옳은 얘기고 옳은 예. 방향이고 시대의 흐름입니다. 예. 단 정치라는 것이 현실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상을 추구하지만 현실에 발을 딛고서 이상을 추구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조금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주변에 어떤 같은 목소리를 좀 더 모아서 이렇게 예. 했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이런 좀 아쉬움이 좀 있고요. 그리고 본인에게도 어쨌든 논리의 결함 같은 게 좀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 과거를 복귀해 예. 보면 그 대표적인 것이 송영길 대표의 서울 출마나 예. 이재명 후보의 기항을 출마에 대해서 뭐 결과적으로는 옹호를 하거나 지지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586을 용퇴하라라고 한다면 대선 패배에 직접적 책임이 있는 사람들은 놔두고 예. 뭐 이게 뭐 명확하진 않지만 좀 민주당의 앞날에 좀 약간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예. 세대를 뭐 먼저 밀어내겠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이것이 과연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냐라는 불만이 586이나 뭐 다른 정치인들 예. 기득권을 좀 가진 정치인들 사이에서는 불만이 제기가 될 수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더 고민해서 좀 더 세밀하고 예. 치밀하게 좀 기자회견을 했으면 좀 어땠을까 이런 아쉬움은 있고요. 그렇지만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만 박지원 비대위원장의 방향은 맞다. 그리고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격려를 해줘야 되고 선배 정치인들은 그것을 갖다가 예. 억압하고 짓누를 것이 아니라 정치력을 발휘해서 당신의 방향이 옳지만 그 방법은 저희와 의논을 해서 이렇게 잘 해봅시다라고 예. 오히려 선배 정치인들이 정치력을 발휘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민주당 상황을 다루고 있는 신문의 만평이 참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중 하나를 좀 골랐습니다. 보시죠. 한눈에 봐도 뭐 침몰하고 있는 거죠. 민주당을 지금 배로 묘사했는데 구멍이 많이 났네요.
여기 보면 오만 구멍도 있고요. 성비위 구멍 아주 뒤쪽에 뚫렸군요. 여기는 아주 크게. 그리고 여기 위에 가판에는 내로남불 구멍이 있습니다. 이건 뭐 침몰을 안 할 도리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여기 지금 뭔가 이 선실에서는요. 박지원 입을 막아라는 외침이 나오고 있어요. 배가 침몰하는데. 요 상황입니다. 뭐 요 만평의 시각에 동의하시는 분도 있고 동의 안 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만 일단 오늘 이런 류의 만평 참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윤용골 전 대표님. 뭐 민주당의 문제점 참 많이 지적됐는데요. 전망을 좀 해보죠. 박지원 비대위원장 저 계속 주장을 하고 있고 지금 뭔가 갈등 국면인데 선거, 지방선거 이제 일주일도 안 남았습니다. 그 사이에 민주당이 뭔가 가시적인 성과라도 내놓을 것 같습니까?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지금은 가시적인 성과를 내놓을 분위기가 아니죠. 오히려 싸움이 더 격화되는 분위기가 아닌가. 예. 지금 박지원 그 비대위원장이 한 얘기가 아까 뭐 김상현 평론가 말씀하셨지만 틀린 얘기 하나도 없거든요. 예. 86 용태 맞는 얘기잖아요. 지금 민주당의 가장 큰 벽이 86이죠. 지금 80년대 대학 다니는 사람들이 지금 환갑 전후의 나이인데 아직도 고정관념에 파묻혀가지고 당이 앞으로 못 가고 있잖아요. 예. 그리고 또 지금 나오는 게 그 팬덤 정치. 이것도 대중 정치로 가야 되잖아요. 팬클럽이 아니잖아요. 그건 맞는 얘기인데 저렇게까지 화내는 거는 저는 당이 이번 지방선거에 위기감이 컸는데 예. 야 가뜩이나 어려운데 왜 이때 얘기해. 당 중진들이 그 생각이 있지 않겠어요? 근데 예. 지금 상태로 지방선거를 치르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보세요? 지금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이제 26살 아니에요? 예. 지방 지원 요새도 나가보니까 예. 내가 보니까 굉장히 이거 위기라는 걸 느낀 것 같아요. 예. 지금 뭐 안심할 수 있는 거는 전남북, 광주, 제주 정도고 나머지는 다 불투명하다고 지금 나온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러니까 뭔가 좀 바꿔야겠다. 아. 이게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얘기인데 제가 보기에는 기존 그 원내대표나 당대표나 이런 분들이 이제 86 아니에요? 그런 분들이 볼 때는 꼭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선거가 앞두고 있는데 왜 지금 그러냐. 그리고 또 하나는 8월 말에 이제 당 대표 뽑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러니까 이거 이재명 후보 측에서 뭔가 지방선거 질 거를 대비해서 뭔가 벌써 책임을 86에 떠넘기려고 벌써 준비하는 벌써 거 아니야? 책임 회피를 지금 뭔가 하려는 거 아닌가? 그렇죠.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이재명 후보가 추천해서 엠번방 그때 뛰던 분인데 왔잖아요. 뭐 그렇게 좀 알려져 있죠. 그러니까 그런 이제 오해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재명계 대 86 플러스 친문 이게 양 개파가 벌써 개파 싸움에 점화가 벌써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지금 언론에서는 당이 지금 침몰한다고 보는데 지금 개파 싸움을 하는 거예요? 원래 그 1636년 남한산성에서도요. 예. 청나라가 대포 뻥뻥 쏴야 되는데도 주전파, 주화파가 우리끼리 싸우느라고 머리 터지게 싸웠거든요. 지금 이게 자중질환이에요. 그래서 예. 민주당이 지금부터라도 좀 이 혼연일치가 돼서 지금 대처해 나가야 예. 되는데 지금 그렇지가 않잖아요. 오죽했으면은 저 경기도지사 후보 나온 김동연 후보는 또 석과 불식이라고 그랬어요. 과일 다 따먹더라도 열매 하나는 놔둬라 씨밖에. 씨는 좀 남겨달라. 나만 좀 살려달라. 지금 이렇죠. 그래서 민주당의 지금 가장 큰 위기가 예. 지금 당이 뿔뿔이 흩어지는 자중질환이다. 이걸 수습하기는 지금 며칠 안 남았는데 예. 좀 너무 바쁠 것 같습니다. 네. 앞서 봤던 서울신문 다시 한번 좀 불러오죠. 여기 있습니다. 이 부분을 지금 윤용걸 전 대표께서 잠깐 언급해 주셨는데 이 얘기 좀 해보죠. 지금 당내에서는요. 박지원 위원장의 소신 이렇게 평가도 있지만 또 다른 시각은 이재명 배우설이라는 게 또 있어요. 여기에 배우가 등장을 해요. 밑줄로 가겠습니다. 여기 좀 더 자세히 설명되어 있어요. 민주당의 한 의원이 하는 말이에요. 혼자서 86 용태까지 얘기할 수 있겠느냐. 이재명 후보가 대선 때 내놓은 게 기득권 타파다. 직접적인 교감은 없다 하더라도 이 후보의 생각을 대변했다는 게 합리적 추정 아니겠는가? 이러면 이거 박창환 교수님 이거 어떻게 보시는지 하고 이러면 이거 점점 갈등이 심해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뭐 원래 잘 되는 집은 뭘 해도 다 좋은 일로 귀결되고 안 되는 집은 뭘 해도 이게 안 되는 상황이 됩니다. 민주당이 대선 패배 이후에
당의 어떤 그 소위 질서 있는 후퇴를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질서 있는 후퇴라는 거는 풀어야 될 숙제가 있는데 그거 지방선거 이후로 미뤄놓은 거에 불과하거든요. 예. 그런데 박지원 공동비대위원장이 이 미뤄놓은 숙제 더 미루면은 아예 이번 선거에서 희망조차 못 찾는다. 그리고 숙제 못한다 아예. 그렇죠. 아예 다음에 숙제도 못 푼다. 그러니까 지금 이거 논의해야 된다. 그리고 예. 국민들 앞에 사과해야 된다. 이런 거예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지도부에 있는 분들이야 이거 지방선거 며칠 앞두고 우리가 자중질환 보이면 되겠느냐. 뭐 이런 어떤 논의가 오갈 수 있지만 사실은 당사자들이 제일 중요한 거 아닙니까? 핵심 당사자는 바로 586 세대죠. 이 586들은 586 현역 의원들은 이거 선거 질 것 같으니까 대선 패배, 지방선거 예. 패배 우리한테 이거 책임 뒤집어 뭐 그런 쓰기 시각이에요, 위해서 이러는 거 아니야라고 하는 의혹의 눈초리를 보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거는 박지원 공동비대위원장이 얘기해서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원래 이 풀어야 될 숙제가 이미 그전부터 있었습니다. 예. 대선 때도 그래서 이재명 후보도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한 거고 예. 송영길 전 대표도 이제 86세대가 퇴장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한 거고. 올 초에 꺼냈잖아요. 대선 전에 그 그렇죠. 얘기를 미리.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라 그럴까요? 박지원 비대위원장 때문에 생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풀어야 될 숙제이기 때문에 이거를 지금 서로가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 것인가. 이제 이런 싸움인 거고 이게 하루 이틀에 끝날 싸움이 아니다. 결국은 그 당대표 당대표 선거에서 예. 이게 정면 충돌할 수밖에 없고 또 이게 당대표 전당대회 끝난다고 또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예. 결국은 다음 공천까지 그렇게 되면 이것이 자칫하면은 소위 정계 개편까지 갈 수 있는 예. 그런 사안을 지금 꺼내 든 거예요. 그럼 저게 편 당이 쪼개지는 상황까지 지금 생각하신 거예요? 최악의 경우에는 당이 쪼개질 수도 있다. 왜냐하면 이게 여러 가지 이제 함수가 복잡한 함수가 생기는데 예. 예를 들어 이재명 후보가 이번에 재보궐에서 만약에 진다. 자, 이러면은 당의 리더십이 사라져 버립니다. 어차피 다음은 이재명이라고 예. 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예. 자, 이렇게 되면 이 586 퇴진까지 이렇게 복잡하게 되면 이제 정계 개편 얘기까지 나올 수 있는 거죠. 시간을 한 5년, 6년 전으로 돌려보면 지금 국민의힘의 전신 정당이 이런 상황 아니었나요? 딱 5년 걸렸습니다, 지금. 완전히 입장이 바뀌는 게 지금요. 우리나라가 아무리 빨리 변한다지만 이렇게 빨리 변하나요, 세상이요? 다음도 민주당 기사가 하나 더 있는데요. 확인해 보죠. 여론조사에서 판세 불리하자 못 믿겠다는 야당, 민주당입니다. 그러니까 뭐 응답률이 낮다, 응답 인원이 적다 뭐 이런 거. 그리고 지지자들이 응답 잘 안 하기 때문에 그런다. 이거 못 믿는다. 뭐 이런 반응이에요. 김성할 평론가. 네. 이 반응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갖고 계십니까? 그거는 선수들은 다 그런 반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선수가 뭐 지지율 보고서 우리 이미 졌다. 이거는 이렇게 그러니까 하면은 질사 어렵더라도 어렵지 않은 그렇죠. 것처럼 해야 된다. 그럼요. 난 이길 수 있다. 끝까지 그렇게 예. 얘기해야 되는 거고요. 실제로 여론조사는 참고용이고 결과는 투표함을 열어봐야지만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수들 입장에서는 뭐 자기들의 자신감을 북돋고 예. 하기 위해서 저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저는 뭐 그 이상해 보이지 않고요. 예. 그러나 뭐 속으로는 내부적으로는 저런 것들을 잘 참조하고 잘 분석해서 예. 우리의 약점이 뭔지 그래야겠죠. 어디가 뭐 뭘 강화하는 게 필요한지 그리고 투표장으로는 어떻게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잘 예. 지지자들을 나오시게 할지 이런 걸 전략을 세워야겠죠. 그러니까 겉으로는 아닌 척하지만 속으로는 제대로 분석하지 않으면 어렵다 이 말씀이네요, 지금요. 뭐 이런 기사도 오늘 적혀 있습니다. 자, 다음은요. 지방선거 관련한 국민의힘 내용 좀 짚어보죠. 국민의힘은 좀 상황이 좀 달라요. 여기 제목이 빨간 네모 카드로 돼 있는데 충남에 간 여당 지도부 낙관은 금물 사전투표해달라. 그러니까 방심하면 안 된다. 뭐 이런 입장 좀 밝히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다 화면으로 좀 준비했는데요. 보시죠. 자, 조수진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최근에 뭐 이런 얘기를 꺼냈어요. 공개적으로. 이재명 전 지사와 야당이 계속 이런 모습 보인다면 국민의힘이 호남을 뺀 14개 광역단체장, 지금 17개예요. 광역단체장인데 14개면 3곳, 호남 3곳 빼고는 다 이길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꺼냅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7곳 여기도 다 이길 수도 있다. 이거는 엄청난 자신감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호남 빼고 다 가져온다. 그리고 보궐선거 다 이길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러자 다음 보겠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깜짝 놀라서 수습에 나섭니다. 흥미 위주 금메달 개수 세기시기로 광역단체장 숫자 몇 대 몇이다. 이런 언급 그만하세요. 자제하세요. 당부합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당에서 자체적으로 분석하는 여론조사 판세 분석 3명 이내만 공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 이런 여론조사 보고 계세요? 안 보시잖아요. 이 얘기예요 지금.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뭐 알고 계시는 겁니까? 이 얘기를 이렇게 애들로 한 것 같아요. 아무리 고위직에 있어도 자료 없이 선거 전망할 때 신중하게 표현 좀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홍석준 의원님, 진짜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판세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사실 이준석 대표도 지난 대통령 선거 때 예. 저희들 당내 자체 그 자료를 가지고 뭐 어느 정도 이긴다 하다가 사실 낭패를 굉장히 봤죠. 아, 본인이 경험이 있는 거군요. 예, 그러면은. 그래서 지금 저렇게 이제 신중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예. 사실 이제 지방선거는 예측하기가 좀 더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아. 왜냐하면 대통령 선거 같은 경우는 딱 이 전선이 확실한 데 비해서 지방선거 여론조사할 때는 예. 사실 이 지방에 살고 있어도 뭐 예를 들면 타 지방에 여론조사가 오고 하기 때문에 엄청나게 유권자들의 전화가 많이 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유권자들 아무래도 사실은 굉장히 그렇습니다. 혼란을 많이 느끼죠. 매일같이요. 처음 예. 보는 전화번호가 참 많이 와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방선거 여론조사는 다른 어떤 선거보다 조금 이제 부정확한 면이 많다. 이건 우리 해야 되고 그리고 선거라는 것은 잘 아신 것처럼 끝까지 자신감은 가지되 겸손하게 열심히 할 수밖에 없다. 정말 지나친 낙관은 유권자들에게는 국민들에게는 교만으로 비칠 수 있기 때문에 절대 이제 그런 모습을 좀 보이는 것은 피해야 될 것 같고 단지 이제 전반적인 이제 방향은 일단은 대통령이 이제 뽑히고 예. 최근에 한미 정상회담이라든지 또 5.18에 가서 국민 통합을 하려고 하는 노력이라든지 예. 또 청와대 이전을 뭐 성공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면이라든지 이런 어떤 면들이 국민들에게 좀 좋은 어떤 영향을 좀 미치는 것 같고 예. 거기에 비해서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어떤 무리하게 검수완박이라든지 또 뭐 성범죄 문제라든지 이런 악재가 좀 튀어나오기 때문에 전반적인 구도는 좀 국민의힘에게 좀 유리한 것 같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지난 2018년도 지방선거에서 예. 너무 이렇게 그 차이가 이게 많이 났어요. 일방적이었죠, 예. 결과가요. 잘 아시는 것처럼 광역자치단체장 기준으로 봐서는 이제 대구 경북 빼고는 전부 다 이제 민주당이 했고 예. 또 기초로 가서도 서울 같은 경우는 25개 구청장 중에 서초구청을 빼고 전부 다 24개를 한 예. 너무나 차이가 나는 이런 거기 때문에 예. 지금은 상당 부분 이제 바뀔 여지는 굉장히 많다. 거기다가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효과가 현장에서는 지금 조금 느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신감을 갖되 자만하면 안 된다. 이거 참 어렵습니다. 자신감과 자만을 이게 아주 경계선이 애매하거든요. 그런데 윤영걸 대표님, 정치권에서 흔히 말하길 머리 들면 큰일 난다. 머리를 드는 순간 아주 어려운 상황 처할 수 있다. 이게 정치권의 뭐 격언 아닌 격언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헤드업. 그걸 의식했을까요 지금? 뭐 헤드업 하면은 뭐 골프에서도 헤드업 하면 망한다는 것처럼 머리 들면은 큰일 나는 거죠. 국민 앞에 끝까지 겸손해야죠. 2020년에 그 미래통합당이 통합하고 예. 선거에서 이긴다고 굉장히 오만했잖아요. 그래서 완전히 그냥 속된 말로 그냥 완전히 망했잖아요. 예. 과거에도 그런 일이 많았거든요. 지난번에 그 한명숙 오세훈 시장이 2010년에 붙을 때도 그때는 한명숙 후보가 많이 차이가 난다고 지지율 차이가 많이 났어요. 마지막에는 거의 선거운동을 그냥 소홀히 했거든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별 차이가 안 났어요. 예. 그만큼 지방선거는 지금 지난번에 대통령 선거가 투표율이 77.1%, 예. 지난 2018년에 지방선거 투표율이 60.2%. 그러니까 투표율이 한 17%포인트가 날 정도로 지방선거는 투표율이 낮아요. 그러니까 지지자들을 빨리 저 투표장으로 좀 몰고 오게.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면 좀 겸손하고 예. 또 강력한 좀 유인이 좀 있어야죠. 예. 근데 지금 국민의힘이 전반적인 분위기는 좀 나았지만 꼭 유리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경합 지역이 경기, 충남, 대전, 뭐 세종, 충북 그렇습니다. 다 따지고 보면 경합 지역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수성이 아니라 공성이에요. 수성은 지키면 되지만
민주당이 뺏겼던 걸 다시 탈환하는데 예. 수성과 공성은 병력이 3배 차이가 있어야 이깁니다.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말 실수하지 말고 예. 겸손하게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지 그렇지 않고 조수진 의원이 저처럼 우리는 뭐 싹 무찔른다. 옛날에 그랬잖아요. 북한이 쳐들어오면 점심은 압록강 가서 먹겠다고. 제일 먼저 도망갔잖아요. 6.25 때도. 네. 임진왜란 때도 그랬잖아요. 신립장군이 일본 놈 쳐들어오면은 그냥 바다에다 다 빠뜨리겠다는데 금방 대패했잖아요. 예. 그것처럼 마지막까지 겸손해야 됩니다. 우리도 질 수 있다. 이렇게 최선을 다해야 돼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뭐 지방선거 관련 소식은 뭐 연일 많은데요. 이 정도 정리하고요. 지금 생방송 아침의 매일경제 지금 시각을 보니까요. 8시 50분 빠르게 지나고 있습니다. 속도를 좀 내보겠습니다. 뭐 준비한 이슈가 많이 있습니다. 다음 키워드 보시죠. 지면 끽? 이게 무슨 소릴까요? 선거에 지면 뭐 어떻게 된다는 소리 같은데 이게 인용이 돼 있죠, 지금요? 기사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지지율 좀 하나 소개해 드리죠. 지금 많은 곳이 관심이지만 특히 요즘에 이곳 많은 분들이 지지율 이렇게 찾아서 보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입니다. 이재명 45.5, 윤영선 44.3%. 이런 비슷한 지지율, 지금 이건 중앙일보 여론조사인데요. 이런 비슷한 숫자 요즘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윤영선 후보가 얼마 전에 이렇게 앞서는 것도 나왔었죠. 그래서 지금 여기가 초박빙이다 이렇게 나왔는데 최근에 이재명 후보가 이와 관련해서 뭐라고 얘기를 좀 했거든요. 다음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게 뭡니까? 사진이 있는데요. 제목이 이래요. 이재명 뭔가 목에다 손짓을 하죠. 그러면서 지면 정치 생명 끝. 그러면서 끽 뭐 이런 표현을 썼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지난 23일 인천 계양에서 이제 뭐 유세 활동을 하는 중에 딱 포착이 된 장면인데요. 자, 그럼요. 어떤 영상이길래 이런 기사가 나온 건지 보시죠. 투표하면 이깁니다. 이번에 이재명 지면 정치 생명 끝장난다. 진짜요? 할 수 있다 민주당. 아, 저 장면이었군요, 지금. 저게 좀 며칠 지나서 뒤늦게 알려졌는데 박찬 교수님, 가정을 해보죠. 정말 인천 계양을 해서 이재명 후보가 만약에 이번에 패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진짜? 글쎄요. 이재명 후보가 패할 가능성은 좀 굉장히 낮다고 보긴 합니다. 자, 그렇지만 예. 만약에 패한다면 예. 민주당은 경랑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 사실은 다음 5년 뒤에는 결국은 역시 이재명일 거다. 이거 뭐 누구나 다 국민 누구나 다 아는 거예요. 0.7% 차이의 패배였기 때문에. 예. 그래서 민주당이 뭘 해도 결국은 돌고 돌아서 결국은 이재명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게 민주당 내에 어떤 그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데 만약에 이번 보궐선거에서 패배한다? 그럼 이 전제 자체가 무너지는 겁니다. 향후 5년의 계획 자체가 틀어지게 되죠. 계획 자체가 그냥 다 무너져 버린다는 거네. 그렇죠. 그러면은 다음 5년 뒤에 누가 될지 모르는 상황으로 이제 빠져들게 됩니다. 그럼 만약에 이 계양에서 이재명 후보가 패배한다면 대선 민주당 내 대선 주자로서는 탈락하게 된다고 보시는 겁니까? 뭐 바로 탈락하지는 않겠지만 이런 논의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소위 말해서 지금 뭐 미국에 가 있던 이낙연 전 총리라든지 예. 이런 분들이 움직일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이제는 이재명 중심이라고 하는 그 예정이 아예 계획 자체가 틀어져 버렸기 때문에 백지에서부터 새로 써야 되는 상황이 돼요. 그러면은 민주당이 어디로 어떻게 가야 되는지를 둘러싸고 백가쟁명의 논쟁에 빠지게 됩니다. 김상일 평론가께는 네. 다른 가정을 해보죠. 만약에 이재명 후보만 계양을 해서 당선이 돼요. 그리고 지방선거 인천, 좀 서울은 일단 제외하고요. 인천과 경기도 지방선거 광역단체장을 민주당이 패한다. 그런 상황에서 이재명 후보는 계양을 해서 당선된다.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재명 후보한테는 악몽이죠. 그것이. 악몽입니까, 그것도? 예, 왜냐하면 차라리 같이 지면 지금의 현 상황이 이렇다. 우리가 이렇게 나가자. 뭐 쇄신의 길을 제시하면서 나갈 수도 있겠지만 차라리 같이 진다면 그렇지만. 그렇죠. 지금의 이제 새 정부가 들어서서 국민이 새 정부에게 뭐 일을 해주라고 일을 한번 해보라고 해주는 어떤 허니문 기간이기도 하고 과거의 사례를 봐도 뭐 대선 직후
대통령 취임 한 달 이내에 치러진 선거에서는 뭐 그런 결과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예. 어쨌든 이야기할 것들이 좀 있겠죠. 그렇지만 본인만 만약에 당선이 된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일단은 왜 험지에 나가서 좀 더 선거를 이끌어주지 않았냐? 왜 예. 텃밭에 가서 혼자만 살려고 갔느냐? 뭐 이런 이야기들이 당연히 상대 진영에서는 굉장히 불편한 질문을 그렇죠. 받게 되는군요. 질문을 받게 되겠죠. 예. 그렇게 되면은 굉장히 본인에게는 뭐 당선은 됐지만 당내에서는 뭐 악몽일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저도 뭐 방송에서 그런 얘기를 했지만 예. 뭐 대부분 대선 주자들은 선거에서 지면 예. 뭐 해외로 나가겠다 외유 선언을 하고 한 2, 3년 사라집니다. 예. 그러면 이제 국민들이 다시 호출을 하게 되죠. 예. 그래서 공간을 국민한테 주게 되는데 사실 많은 분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외유 선언을 하고 지방선거 지지 유세 요구가 많으면 지지 유세 정도로 해서 사람들을 돕는 그렇죠. 정도까지 해라. 예, 예. 그러면 전대니 뭐니 상황이 다 좋아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만약에 혼자만 이기는 상황이 되면 이런 모든 것들이 본인에게는 악몽 같은 상황으로 전개될 그러니까 겁니다. 만약에 국회의원으로 해서 국회 입성하더라도 8월 전당대회 이런 것도 굉장히 복잡한 상황으로 전개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일단 뭐 아직 모릅니다. 가정입니다. 일단 가정을 해본 겁니다. 다음은 이 사안과 관련해서 국민의힘 기사도 좀 있어요.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윤영선 국민의힘 지금 인천 계양을 후보죠. 선거운동원으로 등록을 했어요. 당대표가. 그렇다면 뭔가 생각이 있겠죠? 개항을 해서 사전투표하겠다는 얘기까지 밝혔습니다. 여기에 올인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그럼 이게 자칫 선거가요. 이재명, 윤영선 선거가 아니라 이재명, 이준석 선거로처럼 비춰지기도 합니다. 다음 화면 좀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윤영선 이름 쓰여진 옷 좀 입고 다니려고 운동원 등록 요청했다. 본인이 하겠다고 손을 들었다는 거죠. 멋진 임명장도 받았다. 여기 보시면 여기 좀 사진 좀 크게 보겠습니다. 임명장 뭐 이준석 선거운동으로 임명함 그리고 윤영선 이렇게 돼 있어요. 준 사람이. 이거 뭐 뭔가 통상 이렇게 거꾸로 돼 있는 건데 여기는 뒤바뀌었습니다 지금. 그리고 여기 보시면 선거사무원 이렇게 이런 것도 있어. 비표도 있네요. 이거 보란 듯 지금 내놓은 거 같죠? 자, 홍석준 의원님. 인천 계양을 잡을 수 있다는 자신감입니까 지금 국민의힘? 예, 뭐 잘하신 것처럼 뭐 처음엔 상대도 안 된다고 이제 예. 생각을 했었죠. 그리고 초기에 이재명 후보가 계양을에 공천받고 첫 번째 여론조사에서는 10% 이상 차이가 이제 벌어졌는데 예. 지금 이렇게 이제 박빙 구도로 가니까 당에서 이렇게 전력하면 충분히 이제 승산이 있다 이런 어떤 생각도 있고 또 특히 또 기억나시겠지만 이준석 후보가 저 계양을에 공천될 수도 있었어요 처음에. 그래서 얘기가 나왔어요. 예, 윤희숙 또 후보도 나왔었고 우리 앵커께서도 기억하시겠지만 저는 저 윤영선 후보가 될 거다. 당협위원장으로 6년 동안 저기 그렇습니다. 있었고 또 의사로서 지역에서 예. 많이 봉사했던 지난 방송에 그렇게 전망을 해주셨어요. 지역 일꾼이다 그렇게 제가 말씀도 드린 적도 있는데 그만큼 인천 시민들 계양 의뢰 그 주민들께서 굉장히 이제 그동안 지역에서 봉사해온 우리 윤영선 후보에 대해서는 좀 좋은 감정을 가진 데 비해서 이재명 후보는 뭐 아무런 연고도 없는데 갑자기 이제 날아왔다 이런 어떤 거부감이 이제 굉장히 저변에 이제 깔려 있는 거죠. 그리고 사실 조금 전에 그 이재명 후보가 손으로 이제 못 끊는 그런 신용도 했지만 특히 예. 또 뭐 또 숨쉰채 발견이라든지 또 뭐 신발 논쟁이라든지 이재명 후보의 좀 솔직한 그런 어떤 장점도 있는데 좀 예. 요즘 들어서는 조금 그런 것들이 국민들에게는 시민들에게는 좀 행동이 좀 이상하게 보이는 또 그런 또 면도 있는 것 같고 저는 단지 근데 이준석 대표가 저렇게 열심히 운동을 하는 거는 좋은데 예. 저는 저렇게 해서는 양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윤영선 후보에게는 분명히 힘이 되는 측면도 있지만 예. 또 이 계양을이 또 이준석 그 당 대표까지도 저런 식으로 나가면 예. 또 상대방 또 진영에 있던 진영 또 결집하는 또 자극을 할 수 그런 있다는 거죠. 반사적 효과도 또 있을 것 같아서 과연 저게 이제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는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대단한 지금 관심지역으로 떠올랐어요. 윤영걸 대표님. 예. 윤영선 후보는 사실은 이번 이런 선거가 있기 전까지는 그렇게 많은 분들이 잘 모르는 인물이었는데
본인도 스스로 얘기해요. 자고 일어나니까 유명해졌더라 갑자기 내가. 누구 덕분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만약에 승리한 윤영수 후보가 승리한 결과가 나온다면 이건 엄청난 일이 되지 않습니까? 뭐 이변 중에 이변이고 예. 이번 선거에 뭐 지방선거지만은 같이 치러지는 보궐선거가 예. 더 하이라이트가 되겠죠. 물론 지금 결과는 모릅니다. 전혀 그렇죠. 알 수 없습니다만 일단 가정을 해보는 겁니다. 네, 지금요. 0.73%에 불과한 차로 진 대권 주자가 아, 편안하게 이길 줄 알고 갔는데 지방에서 의사 25년 내과 의사한테 예. 저렇게까지 고생할 줄은 몰랐죠. 이겨도 이긴 게 아니죠. 이겨도 이긴 게 아니죠. 지금 벌써. 만약 이긴데 표차가 또 근소하다면 그런 체면이 안 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좀 스타일 구겼는데 그 이유는 이제 방탄 출마, 도망 출마 예. 이런 거에 대한 주민들한테 설명이 좀 충분하지 못해가지고 오히려 그 개항 주민들이 굉장히 좀 화가 난 것 같아요. 원래 오선했던 송영길 후보는 출마 안 한다다가 서울로 가고 예. 갑자기 경기도에서 개항으로 오니까 우리 동네를 무시하는 거 아니야? 좀 뭐 이런 생각이 좀 있었던 것 같고 또 하나는 이재명 후보가 대선 후보다 보니까 예. 처음에 대선 뛰듯이 그 보궐선거에 뛴 것 같아요. 그냥 뭐 유튜버들 동원하고 예, 그냥 예. 여러 사람들이 그냥 몰려다니고 하다 보니까 조용한 선거를 안 한 거죠. 그러니까 주민들이 볼 때는 뭐야 뭐 이런 식의 좀 심리를 자극한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이번 선거의 가장 하이라이트고 좀 여담입니다만은 이재명 후보가 저희 윤가들을 되게 싫어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대통령 선거에서도 윤석열 후보한테 지고. 아, 윤. 예, 네, 예. 지금 또 윤영. 아, 그러네요. 여기도 윤영선 성이 또 윤이군요. 후보한테 이름도 없는 저 윤영선 후보 사무실에 지금 기자실도 만들었대요. 하도 기자들이 많이 와가지고. 그런가요? 그렇죠. 하루 아침에 스타가 됐는데 예. 하여튼 다음 주에 결과 나오면 상당히 흥미진진할 것 같습니다. 하여튼 굉장한 관심지로 지금 떠오른 상황입니다. 이번 키워드는 과소추계입니다. 과소추계니까 뭔가를 좀 적게 산정했다 이런 뜻이 되죠. 기사로 보죠. 코로나가 부른 잔인한 3월 사망자가 최다. 그러니까 전년 동기 대비 68% 가까이 늘었거든요. 4만 4천여 명. 고령층 여성이 맞다. 반면에 출생아 수는 역대 최소입니다. 다음 기사 하나 더 보죠. 40년 만에 한 달 사망자 4만 명대인데요. 이게 오미크론 확산 직간접 영향인데 사실은 코로나19 사망자가 포함이 되는데 이 실제 코로나19 사망자가 너무 적게 계산된 거 아니냐. 왜 그런가 하면요. 웬만하면은 그냥 코로나 사망이 아니다. 여기 비코로나 사망자로 집계되는데 영향 받은 것 같은데 집계는 포함이 안 된다는 거예요. 코로나 사망으로. 박찬 교수님. 네. 뭐 이런 시각이 좀 있네요. 지금 너무 네. 적게 잡은 거 아니냐는. 뭐 직간접적인 영향이 있기 때문에 예. 과소축에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일단 확진 전에 확진 판정을 받기 전에 사망을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그다음에 격리가 해제됐는데 예. 해제되고 난 다음에 갑자기 사망하시는 분들. 그런 거는 코로나 사망이 아닌 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병상 부족으로 인해서 코로나가 아닌 다른 질병을 앓고 있는 분이 치료를 제때 못 받아서 사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건 간접 영향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렇죠. 근데 이게 모든 게 85세 이상 노인층이 주로 많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20대 또는 뭐 40, 50대 젊은 분들이 돌아가시면 왜 죽었는지 그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할 텐데 85세 이상의 고령이다 보니까 이제 돌아가실 때가 된 지병으로 것과 인한 건지 그렇죠. 코로나가 직접적인지 이게 경계선이 불분명하다. 그렇죠. 경계선이 불분명하니까 이거를 그렇다고 뭐 다 부검해가지고 뭐 원인을 파악할 수 있는 것도 근데 아니고. 이렇게 사망자가 갑자기 급증한 건 너무 이상한 현상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코로나의 그 오미크론의 이 확산세 거의 1,000만 명 가까운 국민들이 감염됐던 상태이기 때문에 예. 결국은 그런 상태가 됐을 때 고령층의 사망률이 높아진다라고 하는 통계가 결국은 반영된 거 아니냐 이렇게 보기 때문에 과소축의 얘기가 나오는 거죠. 다음은요. 지금 시간이 뭐 좀 부족해서 마지막 주제로 좀 바로 가겠습니다. 지금 미국 상황인데요. 총기 난사가 또 있었어요. 너무 자주 있어서 이렇습니다. 텍사스 초등학교 또 총기 난사. 올해 미국 학교에서만 38차례. 이 정도면은 이거 무슨 조치가 취해져도 단단히 취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요. 다음 보겠습니다. 미국 끊임없는 총기 참사 뒤에 막강한 로비, 공화당의 뒷짐이 있다. 공화당은 모른 척, 그리고 총기 업체는 로비 이렇답니다. 김성일 평론가. 네. 왜 이렇게 이거 조치가 안 되는 겁니까? 그래서 미국이 저게 조치가 안 되는 건 두 가지 정도인 것 같아요. 하나는
그 연방 국가의 역사가 있는 것이고요. 예. 연방 국가가 되면서 이제 그 시민들이 자기 스스로를 지키는 어떤 권리로서의 총기 소유 이런 것들이 역사적으로 좀 오래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뭐 국가가 너무 크니까 정부가 모든 것을 다 지켜줄 수가 없는 상황 속에서 뭐 사회가 혼란스럽거나 어려울 때 총을 원한다는 거네요. 그렇죠. 총기를 다 가지고 있으면 그 자체가 자체 제동력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실제로 조지아주라는 데 가면은 거기는 총기를 이렇게 아예 드러내고 소지할 수 있습니다. 근데 범죄율은 제일 낮아요. 그런 것처럼 자체 제동력이 있다는 게 하나의 원인이고 두 번째는 저기 말한 것처럼 전미 총기협회의 로비가 있는 것이죠. 지금 보시면요. 요거 소개해드리죠. 전미 총기협회가 한 해에 2억 5천만 달러 뿌린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규제가 더 완화될 가능성도 있다. 이러면 정말 더 걱정되는 상황으로 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아침의 매일경제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